세 번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도 있습니다. 그간 거리에서 만나온 장애인들의 사례와 제도 개선안을 짚어줄 노숙인 인권 공동 실천단에서 활동 중이신 주장욱 활동가의 이야기를 박수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노숙인 인권 공동 실천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장욱이라고 합니다. 저희 단체 소개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노숙인 인권 공동 실천단 조금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거리 홈리스 분들 만나고 있는 단체고, 저희가 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은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사실 거리 홈리스가 특정 지역에만, 큰 공공 역사에만 몰려서 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저희 단체는 시청역, 광화문역, 그리고 종강역, 그리고 을지로 일대까지 저희 거리 홈리스 분들 만나고 지원하고, 그 다음에 인권침해 상황 저희가 목격하면 같이 대응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리에서 특히 만난 그 장애 거리 홈리스의 현실에 대해서 발제를 맡게 됐고, 그 내용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발제 목표는 크게 세 가지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거창하지는 않고 세 가지 요구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 거리 홈리스에 대한 실태 파악과 지원 계획 수립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장애 거리 홈리스를 포괄하는 이들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홈리스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장애 거리 홈리스의 특성을 반영한, 이것도 사실은 두 번째와 비슷한 이야기가 될 텐데요. 특성을 반영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료집으로는 26쪽이고요. 거기에 보시면 네모 박스가 있고 거기에 세 분의 사례가 들어 있습니다. A씨, B씨, C씨로 들어 있는데요. 조금 아쉽지만 마지막에 있는 C씨의 사례는 제가 오늘 발제 내용으로 충분히 준비는 하지 못해서 오늘 아마 C씨의 사례는 다루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 노숙인 지원주택에 관한 내용인데 이건 다음 기회에 꼭 제가 잘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A씨, B씨의 사례 중심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살짝 살펴보면요. A씨의 경우는 서울시청 인근 거리에서 노숙하시던 분이에요. 소아마비, 지체장애가 있으셨던 분이고 평소에 목발이 없으면 이동하기가 아예 불가능하셨던 분입니다. 2021년에 이제 저희 단체에서 만나서 임시주거 지원 사업이라는 서울시에 있는 노숙인 지원 사업을 통해서 쪽방이나 고시원에 입주하려고 하셨지만 많이 아시다시피 목발을 이용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쪽방 고시원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결국엔 거처를 찾지 못해서 사업 신청 진행을 아예 중단을 하였고요. 2022년에는 이제 시청역에 계시다가 서울역으로 이제 사정상 자리를 옮기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리에서 사망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B씨의 사례를 살짝 살펴보면요. 세종대로 사거리라고 하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5호선 광화문역 지하도예요. 거기에서 거리 노숙하시던 지적장애 거리 홈리스 당사자이시고요. 2020년에 각혈, 피토하는 거, 그 다음에 복부 팽만, 복수가 차고 간 기능에 좀 이상이 좀 확인이 돼서 응급실로 바로 입원하셨습니다. 이후에 노숙인 요양시설 은평의 마을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거기를 입소하셨다가 이제 시설은 나가고 싶고 하지만 이 B씨에게 연결할 수 있는 지원 제도나 관련 정책은 없고 또는 모자라고 또는 시설이 굉장히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2021년에 시설에서 퇴소하신 뒤에 다시 광화문 지하도로 나오셨어요. 그래서 다시 거리 노숙을 하시고 계시는 거를 만났고 그때 이제 간 기능 이상으로 응급 입원을 하셨다가 요양하시다가 나오신 상황이라 좀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신 거였죠. 그렇다 보니까 걷는 거, 이제 관절 기능 이런 것들이 매우 안 좋아진 상황이셨기 때문에 보행기를 꼭 사용하셔야 이동하실 수 있었습니다. 2022년에 이분과 이제 마찬가지로 임시주거 지원 사업 통해서 방을 지원하려고 했으나 굉장히 찾기 어려웠지만 결국에는 웃돈을 주고 자비로 추가 금액을 내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고시원에 입주는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경우 지적장애 있으시고 지체장애를 등록돼 있는 지체장애는 아니지만 굉장히 거동에 불편함을 많이 느끼셨던 상황이라 혼자 스스로 생활을 하시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분의 상황이 장애를 재판정을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었
달랐던 거죠. 90년대 지적장애 판정을 받으셨으나 그 이후에 등급과 제도나 이런 달라진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재판정을 받으라라고 주민센터나 이제 지원기관에서 이야기를 들었고, 지적장애 재판정을 받기 위해서 이제 병원도 다니시고 그다음에 무릎 관절 치료도 받으시던 와중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돌봄을 누가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홀로 이제 생활 위생이라든지 식사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조절이 안 되셨고 다시 간 기능에 이상이 생기셨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다시 응급실로 입원을 하셨고 현재는 요양병원에서 지금 치료 중이신 상황이에요. 이렇게 두 분의 상황을 오늘 잘 좀 녹여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요구안인 거죠. 세 가지 요구를 짚어보면 이런 사례들이 왜 나오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현재 지원 체계와 제도가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좀 답해볼 수 있는 시간도 될 것 같습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 바로 27쪽에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요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장애 거리움 리스트 실태 파악 잘 돼야 되고 이들에 맞는 지원 계획 수립되어야 한다. 왜 이런 요구를 저희가 하게 되었냐면, 노숙인 복지법이라는 법이 있고 그 시행령에서는 5년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이라는 계획을 세우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장애가 있는 홈리스에 대한 보호 계획도 꼭 세우도록 명시가 되어 있죠. 이는 무엇이냐 하면 거리 홈리스 상태에 있는 사람들, 홈리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단순히 집이 없는 상태뿐만 아니라 이들에겐 장애가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취약한 특성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들을 모두 고려한, 중첩적으로 모두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5년마다 발표되는 2016년에 1차 계획이 발표됐고 2021년에 2차 계획이 발표됐는데요. 특히 2021년 2차 계획을 살펴보면 이 장애 특성을 고려한 지원 체계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거의 전무합니다. 굳이 찾자면 두 가지 정도인데요. 정신장애 노숙인의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필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애가 있는 노숙인 시설 입소자의 경우 해당 장애 유형에 맞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 연계한다. 결국에는 장애인 시설로 보낸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마저도 굉장히 부족하지만 이렇게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종합계획의 그 장애 특성을 고려한 지원 체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전무합니다. 사실. 계획이 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없었을까를 또 질문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정책 계획하고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무지하거나 부족해서 벌어질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실태 파악이 거의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필요성이라든지 어떻게 세워야 할지 모를 수도 있는 것이죠. 실제 전국에 있는 거리 홈리스의 장애 실태는 거의 조사되고 있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2021년도에 노숙인 등의 실태 조사를 내서 이런 장애 실태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리 홈리스의 장애 실태는 아니었던 것이죠. 생활시설에 생활하고 있는 노숙인 또는 쪽방 주민의 장애 실태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하지만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나 노숙인 일시보호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들을 포함해서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는 거리 노숙인의 장애 실태, 거리 노숙인이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이 장애 특성에 기반해서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조사하거나 정리한 바가 없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다소 좀 의외라고 생각하기도 했는데 2022년 서울시 노숙인 실태조사에서 거리홈리스, 서울 지역 거리홈리스의 장애 실태를 제한적이지만 보고하고 있기는 합니다. 서울시가 조사한 거리홈리스가 90명인데요. 이들 중에 그 장애가 있는 이들은 14명으로 조사가 됐어요. 퍼센트로 보자면 16%에 해당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의 거리 노숙 기간도 함께 물어봤는데요. 거리 노숙 하시는 분들의 대상으로 물은 질문 중에 장애가 있냐 없냐, 장애가 본인이 갖고 있냐 없냐를 물어봤는데 장애가 없는 이들,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장애가 있는 분과 장애가 없는 분의 거리 노숙 기간이 어떠한지 그 내용을 비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장애가 없는 이 사람들은 1년에서 6년 정도 거리 노숙을 한다라는 답변이 이제 가장 많았고요. 반면 장애가 있는 이들에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본 결과 나는 16년 이상 거리 노숙을 했다라는 답변이 가장 많다고 나왔습니다. 즉 이 결과를 통해서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건 홈리스 상태, 거리 노숙 상태와 장애라는 상태가
어떤 장애라는 것이 중첩되어서 나타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거리 노숙을 더 오래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을 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서울시 조사에서 좀 아쉬운 점은 구체적인 그 장애인 거리 홈리스 정책을 만들고 세우기엔 뭐 장애 유형이라든지 거리 홈리스가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느냐라든지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과 조사가 부재하다는 게 좀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지원 계획이 잘 마련되지 않고 있는 종합 계획이 잘 마련되지 않고 있고 실태 파악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 이 개선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봤을 때 이런 정확한 실태 파악이 일단 1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애인 거리 홈리스를 어떻게 지원할 거냐 사실 질문할 수밖에 없죠. 두 번째로 그 서울시의 조사를 통해서도 거리 장애를 가진 거리 홈리스가 가지는 취약성, 노숙 기간이 상대적으로 더 길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확인된 만큼 그 장애 거리 홈리스에 대한 구체적이고 복합적인 실태 파악을 빨리 하고 그에 맞는 종합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는 좀 요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장애 거리 홈리스를 포괄하는 지원 체계 마련하라는 요구입니다. 28쪽이고요. 이 부분에서는 반대로 지원 체계가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포괄하고 있지 못하냐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번 반과로 보시면 민간 자원을 동원하는 방식의 한계라고 소제목을 달았는데요. 거리 홈리스 지원 체계는 사실 대부분 민간 자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정부 지자체가 편성하는 걸 사용하겠지만 특히 대표적으로 두 가지 임시주거 지원 사업과 노숙인 시설의 운영 방식에 있어서 이 장애거리 홈리스는 사실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고 이 두 가지 사업과 시설 운영 모두 민간 자원의 어떤 힘과 뭐 돈과 이런 것들 시설들을 빌려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 임시주거 지원부터 먼저 살펴볼 텐데요. 2021년입니다. 2021년 9월에 아주 기가 막힌 내용이 한번 확인이 된 바 있는데요. 그 29쪽으로 바로 넘어가서 그림 하나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라는 노숙인 지원기관입니다. 이 지원기관 홈페이지에 나온 내용을 사진 촬영한 건데요. 그 사진의 그림의 하단 부분에 빨간색 테두리 상자로 표시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지원 불가 대상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임시주거 지원 사업, 그러니까 거리에서 노숙하는 이들에게 뭐 아주 단계적으로 방에 들어가서 그 다음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일자리를 구하는 일이라든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염가 거처에 아주 작지만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지만 그래도 몸을 누일 수 있는 방에 지원하는 사업이 임시주거 지원 사업인데 이 임시주거 지원 사업을 소개하는 창입니다. 거기에 내용이 적혀 있는 부분인데요. 보시면 거동이 불편하여 단독으로 주거를 유지하기 어렵다라고 판단되는 대상자를 임시주거 지원 사업의 지원 불가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단독으로 주거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이면 거리에서 노숙할 때도 좀 더 큰 취약성을 가진 사람,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 당연히 보는 게 마땅한데 근데 서울시 노숙인 지원기관은 애초부터 이런 사람을 지원 불가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실제 이는 임시주거 지원 사업이 어떤 자원을 이용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사실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사업이 어떠한지 살짝 보면은요. 2023년 현재 최대 월 33만 원에 그치고 있는 임시주거비로는 사실 거동이 불편한 자가 생활할 수 있는 임시주거지를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실 임시주거 지원 사업이라고 하지만 임시주거비 사업인 거죠. 보증금 없이 33만 원에 임대료로 입주할 수 있는 쪽방, 고시원, 여인숙 이런 거처들 뿐인데요. 문제는 이들 대부분 다들 잘 아시다시피 엘리베이터 하나 없는 건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 복도, 화장실 등의 공간도 매우 좁아서 휠체어를 사용하시거나 보행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이죠. 아까 앞서 사례로 말씀드렸던 A씨의 경우에도 이 임시주거 지원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목발을 이용해서는 사실 생활할 수 있는 쪽방 고시원, 여인숙을 아예 찾기 어려웠기 때문에 사업 신청을 중단한 것이었습니다. 30쪽에 관련 사진이 들어있는데요. 영등포 쪽방촌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게 사실은 많은 경우에 쪽방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진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시면 좋겠지만 그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왼쪽 사진의 경우 그 복도에 슬리퍼가 놓여 있는데 슬리퍼 한 짝이 한 5개 정도 놓이면 그 복도가 가득 차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정도로 복도가 매우 좁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계단인데요. 그 계단의 폭 또한 사실은 슬리퍼 한 2-3개 놓으면 그 계단 한 칸이 꽉 차는 계단이면서 굉장히 가파릅니다. 1, 2층, 한 층을 이동하는데 그 폭이 뭐 거의 한 2-3m도 안 될 정도로 계단이 아주 가파르게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휠체어를 사용해야 하고 목발을 사용해야 하는 사람이 사실 쪽방에 거주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불가능한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도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는 고시원 분명 있기는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거나 복도 등의 공간이 폭이 좀 그래도 넓어서 뭐 휠체어를 이용하실 수 있는 곳도 있고 또는 뭐 목발 정도를 짚으면서 이용하실 수 있는 쪽방 고시원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문제는 10중 8구 임시주거비 아까 올해 33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임시주거비를 반드시 초과합니다. 임시주거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임대료로 요구하는 고시원들, 뭐 여인숙들 이 정도 되어야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고 뭐 주방이든 화장실이든 이용할 수 있는 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 사례에 말씀드렸던 B씨의 경우에도 임시주거지원 신청 당시에는 보행기를 써야 됐던 분인데 임시주거비 현재 33만 원의 임시주거비로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고시원을 찾기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43만 원이라는 무려 10만 원이라는 웃돈을 더 주고 고시원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 고시원에 엘리베이터가 있기는 했죠. B씨는 즉 서울시로부터 임시주거지원 사업을 통해 임시주거비를 지원받았으나 월세로 매달 본인이 1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추가로 지출해야 했습니다. B씨의 임시주거지원을 신청한 곳은 다름 아닌 노숙인 시설이었습니다. 바로 31쪽의 내용인데요.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이 바로 노숙인 시설의 낮은 접근성이라는 내용인데 B씨의 사례를 이어서 말씀드리면요. B씨가 결국 이렇게 고시원을 굉장히 어렵게 구했으나 이 고시원을 구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많은 문제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 임시주거지원 사업 노숙인 시설을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는 것인데요. 심지어 이제 노숙인 복지법을 살펴보시면 노숙인 복지법 시행령에선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필요할 경우 적합한 지원 방법의 하나로 노숙인 복지시설의 장에게 이 노숙인 거리홈리스에 대한 보호를 의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애를 가진 거리홈리스가 접근할 수 있는 노숙인 시설은 저희가 이 B씨와 함께 동행해서 방문한 노숙인 시설은 이 장애 거리홈리스가 접근할 수 없는 시설이었습니다. 즉 법에서도 정하고 있는 내용, 즉 필요할 경우 거리홈리스를 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어야 하고 지원할 수 있어야 하나 그럴 수 없는 시설이 존재한다는 게 이제 문제인 것이죠. B씨의 경우에 방문했던 곳은 서울특별시립 브릿지 종합지원센터라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고시원을 안내하다가 이제 지지부진하자 B씨에게 지적장애와 거동 불편, 그 다음에 지속적인 사례 관리가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단기간 그 시설에서의 보호를 받을 것을 권유하고 입소를 이제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브릿지 종합지원센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설이고 무려 거의 3, 4층, 4, 5층이나 되는 건물입니다. 그 계단들을 올라야 방에 들어와서 잘 수 있고 씻을 수 있고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의사 무관하게 사실상 입소를 거부당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노숙인 인권운동 실천단의 활동가들과 반나절 넘게 고시원을 찾아다녔고 43만 원이라는 웃돈을 주고 이제 고시원에 입주하게 되셨습니다. 개선 방향으로 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만드는 시설, 사실 다들 다 민간 위탁된 곳들입니다. 이 민간 위탁된 이 노숙인 시설의 경우 장애 여부,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이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가 있는 홈리스의 시설 이용과 접근을 사실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시설을 거치지 않고서는 이러한 지원을 아예 받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공공이 반드시 책임지고 이 시설의 접근성을 높이는 일에 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임시주거지원 사업 마찬가지죠. 임시주거비 33만 원을 지원하는 데에만 그치고 있고 임시주거지인, 쪽방 고시원 또는 머물 수 있는 거처를 개선하거나 관리하거나 이들을 공급하는 데에는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언급을 이제 드리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좀 많이 제가 흐르고 있는 것 같아서 빠르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기본적인 주거 지원 내용들을 살펴보셨는데 이들에서도 좀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거 상향, 뭐 예를 들면 임대주택 입주와 같은 상황에서도 장애를 가진 거리 홈리스들은 사실 배제되고 있습니다. 거리로는 내려오지 않는 주거 사다리 지원 사업을 의미하는데요. 주거 취약계층 주거 지원 업무 처리 지침 살펴보시면 쪽방 고시원과 같은 열악한 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비적정 거처에 3개월 이상, 열악한 거처에 3개월 이상 살아야 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조건은 반대로 이 열악한 거처에서조차 살 수 없는 사람들의 주거 상향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것이죠. 뭐 A씨, B씨 두 분 다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임시 주거비로 지원받는 금액을 넘어서는 금액을 자력으로 자부담으로 마련해야만 그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에 입주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자비를 더 내서 방을 구하지 않는 이상 사실은 이동 생활하지 못하고 아예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곳에 3개월을 있어야 임대주택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주거 취약계층 주거 지원 이 관련 지침 외에도 기존 주택 매입 임대주택 업무 처리 지침 등의 지침들에서도 사실은 이 거리 홈리스가 특히 장애를 가진 거리 홈리스가 배제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존 주택 매입 임대주택 업무 처리 지침을 살펴보시면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긴급지원 대상자를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긴급지원 대상자는 누구냐 하면 그 중에 하나로 노숙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서 긴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인정받은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노숙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조건은 사실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 어떤 배경 이유도 제시되고 있지 않고요. 이 노숙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야 긴급지원 대상자라는 건 사실 말을 곱씹 보면 되게 이상하다는 걸 알 수도 있는데 여기서 짚고자 하는 것은 아까 서울시 노숙인 실태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장애가 있는 거리 홈리스의 경우 노숙기간이 더 상대적으로 길게 조사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제한적인 임대주택 입주 조건으로는 이 장애를 가진 거리 홈리스를 포괄해서 이들을 지원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바뀌어야 하냐를 말씀드리면 결국엔 주거 취약계층 주거 지원 업무 처리 지침의 입주 대상자에 단순히 열악한 거처에서 3개월 이상 살아야만 지원 대상이 된다라고 하기보다 거리 홈리스 또한 이 입주 대상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일례로 용산역 텐트촌 주민분들이 임대주택에 이 지원 사업을 통해 임대주택에 입주하신 바가 있는데요. 이때도 여러 부침이 있었으나 그래도 이들의 실거주 여부가 노숙인 지원기관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임대주택으로 입주가 가능하셨습니다. 거리 홈리스의 경우도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뭐 텐트나 어떤 물리적인 형태의 집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으나 비슷한 자리에서 인근 지역에서 항상 거리 노숙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노숙인 지원기관을 통해서도 지원기관의 사례 관리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는 바이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이들의 지원 근거가 좀 마련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과 더불어 이 장애를 가진 거리 홈리스가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들이 접근성이 그렇다면 있는 곳이냐, 베리어 프리한 곳이냐라는 질문도 같이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빠르게 말씀을 드리면요, 34쪽인데요. 장애 거리 홈리스 특성에 맞는 지원체계 수립이라는 내용입니다. B씨의 사례를 언급하고자 했던 건데 B씨의 경우는 65세 미만이면서 질다로 질병을 앓고 있지 않아서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지 않아 장기 요양급여를 요양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사례를 통해 말씀드렸듯이 90년대 지적장애 판정을 받으셨으나 현재는 장애 재판정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장애 활동 지원 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었죠. 결국 이제 지적장애 당사자이면서 보행기를 이용해야 했던 이 B씨는 사적 지원, 저희 민간단체의 지원에 지적장애 재판정을 위한 서류 준비, 뭐 식사, 청소 등을 이제 해결하셔야 했고 사적 지원이 사실은 촘촘하기 어렵잖아요. 저희가 24시간 지원을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 공백이 생기는 동안 그 간 기능의 저하가 다시 찾아오셔서 그 증상이 악화되어 응급입원을 하시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짚고자 하는 것은 장애 거리 홈리스가 장애가 등록된 상태가 아니라도
또는 장애를 재판정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굉장히 즉각적으로 굉장히 간소화된 절차로 이 사람의 장애가 인정될 수 있다면, 그리고 인정되어야 한다면 그에 맞춰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바로 긴급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 마련이 사실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긴급 활동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으나 이는 등록된 장애인에 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거리노숙 상황이 사실 거리노숙 상황으로 장애를 얻을 수도 있고, 또는 거리노숙 상황이라고 인해서 내가 장애가 있지만 그거를 등록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테고,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긴급하게 좀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심사 절차를 새로 신설하거나 아니면 지원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이런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에 대한 고려가 좀 더 확장되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AC, BC, CC 모두, CC를 제외하고는 A씨와 B씨 모두 지금 사실 적절한 지원을 받았다 보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한 분은 사망하셨고 한 분은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들의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정책 제도의 공백이 어떤 것들이 있고 촘촘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이 거리 홈리스 지원 체계를 바라보는 좀 핵심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라는 말로 마무리를 좀 짓고 싶습니다. 자활 또는 노동시장으로의 복귀라는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한다면 결국에는 거리 홈리스들, 그리고 장애를 가진 생산성 없는 존재라고 여겨지는 장애를 가진 거리 홈리스들에 대한 배제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활과 자립이 지원의 조건이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권리로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존재해야 이들에 대한 포괄적인 어떤 제도 마련이 가능해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시해주신 개선점 하나하나가 전부 다 중요하고 어서 빨리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